42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자유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후회했죠. 뒤늦게 아내를 찾아갔는데 그녀는 저 없이도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의 최병호입니다. 38년간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3년 전인 2022년 가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서울역 관제실에서 열차 스케줄을 관리하는 게 제 일이었죠. 시간표와 노선도를 들여다보며 하루 8시간씩 그렇게 38년을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움직이는 기차처럼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이상하게 느려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눈이 떠지는 건 변함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었어요.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현관 앞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고 거실 소파에 앉는 게 전부였죠. 일면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아직 오전 8시였습니다. 아내 정수기는 그 시간쯤 복지관으로 나갔어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더니 주 5일 수업을 나가고 있었죠. 처음엔 좋아 보였습니다. 아내도 바깥 생활을 하니까요. 그런데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낮엔 제 혼자, 밤에는 둘이 앉아 있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7시면 밥상을 마주했어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늘 똑같은 반찬이었죠. 아내는 밥을 푸면서도 한마디 없었고 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오갔어요. 밥을 다 먹으면 설거지하는 소리, 그 다음엔 TV 켜지는 소리. 리모컨을 두고 서로 눈치만 봤죠. 뉴스를 볼지 드라마를 볼지 그런 걸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생활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어요. 아들 둘을 키우느라 20년, 결혼자금 모아주느라 10년, 그렇게 30년을 정신없이 살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인지. 퇴직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커피를 타주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제가 TV 채널 문제로 짜증을 냈거든요. 사소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제가 직접 믹스커피를 타 마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42해를 함께 살았어요. 결혼식 날 정수기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죠. 25살이었던 그때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지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맞나 싶었어요. 아내도 저도 서로에게 짐일 뿐인데 굳이 이걸 끌고 가야 하나 했죠. 자식들은 이미 각자 가정을 꾸렸고 손주들도 1년에 명절 때나 봤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는데 우리는 대체 왜 같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퇴직금이 좀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연금도 나왔고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저는 부동산 앱을 켜고 역세권 원룸을 검색했습니다. 보증금 5천에 월세 50 괜찮았어요. 혼자 살기 딱 알맞았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나이 지긋한 법무사가 저를 보더니 이혼 상담인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지 물었을 때 저는 집은 아내 명의로 하고 따로 나가겠다고 했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신고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42회가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구나 싶었죠. 법무사는 도장을 찍을 곳을 형광펜으로 표시해뒀고 저는 그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샀어요. 혼자 마시기엔 쓸쓸했지만 누구와 마실 사람도 없었죠.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넸고 아내는 짧게 응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저녁 저 서류를 꺼내 놓으면 어떻게 될까 했죠. 아내는 놀랄까 아니면 담담할까? 혹시 눈물이라도 보일까 싶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물을 마셨어요. 거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방문 틈새로 새어 나오는 불빛이 보였어요. 그녀도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불을 켜둔 걸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놨어요.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걸 받고 천천히 손을 닦았습니다. 뭐냐고 물었고 저는 대답 대신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신고서. 아내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만 가득했던 그 저녁 저는 이게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심장은 빨리 뛰고 있었고 손바닥엔 땀이 났습니다. 분명 제가 원한 일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건지 몰랐어요. 밤새 뒤척였고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내는 이미 복지관으로 나간 뒤였어요.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커피를 타서 마셨고 신문을 펼쳤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42해를 함께 산 사람과 이별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내는 여전히 복지관으로 나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언제 다시 꺼낼지 생각만 하다가 하루가 갔죠. 아내와 눈을 마주치는 게 어색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서로 다른 곳을 봤어요. 밥그릇만 바라보거나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봤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9시 뉴스가 끝나갈 무렵 아내가 밥을 차렸다고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갔죠.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밥을 푸면서도 말이 없었고 저도 숟가락을 들었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봤어요. 아내도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가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아내는 말없이 식탁을 닦았습니다. 행주로 한참 동안 식탁을 닦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죠. 그냥 담담했어요. 저는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말은 없고 한숨만 있고 TV 소리만 집을 채우는 삶이라고 했죠. 이게 부부의 삶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거실에서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째깍째깍 째깍째깍. 평소엔 신경도 안 쓰이던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아내는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커피도 없고 신문도 없었죠. 저는 직접 커피를 타서 마셨고 편의점에 가서 신문을 샀습니다. 혼자 앉아 신문을 보는데 이상했어요.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같은 문장을 3번이나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죠. 저녁 때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내도 거실로 오지 않았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엔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아내도 저도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엔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고 저녁엔 각자 먹었습니다. 말이 완전히 끊겼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집도 구했다고 했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50짜리 원룸이라고 했죠. 다음 주면 이사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냥 알았다고만 했어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언제 나가냐고도 묻지 않았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알았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신고서와 전입 신고서, 전세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미 다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법무사가 도장 찍을 곳을 형광펜으로 표시해뒀고 저는 그 자리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 도장은 아직 찍히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아내가 찍겠죠. 그러면 정말 끝나는 겁니다. 42회가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기억이었어요. 아들들이 어렸을 때 가족 4명이 함께 갔었죠. 회전 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먹고 관람차를 탔던 그날. 아내는 웃고 있었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 4시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는데 아내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녀도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거죠.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코 푸는 소리였어요. 아내가 우는 건지 감기에 걸린 건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냥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째깍째깍째깍. 새벽의 정막 속에서 그 소리만 울렸습니다. 아침이 왔어요.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식탁 위에 서류를 올려놨고 아내는 그걸 보더니 한참을 서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자기 도장을 찍었습니다. 소리 없이 찍었어요. 탁 하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종이 위에 도장을 눌렀다 떼었죠.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왜 가슴 한편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았을까요? 도장이 찍힌 서류를 들고 구청에 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앉은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더니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몇 번 확인하더니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2주 후면 이혼이 확정된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15분이면 도착하는 거리가 30분처럼 느껴졌어요. 발걸음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없었죠.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없었습니다. 복지관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옷장을 열었어요. 와이셔츠 5벌, 바지 3벌, 점퍼 2벌. 생각보다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입던 양복은 벌써 10년 전에 버렸고 요즘은 편한 옷만 입었거든요. 회색 트레이닝복과 검은색 점퍼가 전부였죠. 옷을 접어서 박스에 넣었습니다. 큰 박스 하나면 충분했어요. 속옷과 양말도 넣었습니다. 다 넣고 보니 박스가 반도 안 찼어요. 책장을 봤습니다. 철도 관련 서적이 몇 권 있었고 신문 스크랩한 파일이 있었어요. 퇴직하면서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냥 뒀었죠.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책 4-5권만 골라서 가방에 넣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면도기, 손톱깎이, 빗, 안경 케이스.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책상 위를 봤어요.
달력과 볼펜 몇 자루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달력에는 병원 예약 날짜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정형외과, 다다음 주 목요일 내과. 그것만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전입신고서와 전세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새 집 주소가 적혀 있었죠.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역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작은 부엌이 딸린 원룸이었어요. 계약할 때 집주인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집주인은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살기 좋은 집이라고 했죠. 역 가깝고 병원도 근처에 있고 마트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 짐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박스 하나, 가방 하나, 비닐봉지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남은 게 이것뿐이구나 싶었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내의 짐은 얼마나 될까요? 옷도 많고 화장품도 많고 책도 많았어요. 이 집에 남는 건 다 아내 것이겠죠. 가구도 가전제품도 그릇도 이불도 전부요. 저는 그냥 손에 들 수 있는 것만 챙겼습니다. 저녁 때 아내가 돌아왔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냄비 꺼내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아내가 저녁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평소와 똑같았죠. 아내는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아내도 맞은편에 앉았죠.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만 보고 반찬만 봤어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습니다. 찌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예전 그 맛이었습니다. 아내가 40년 동안 끓여준 그 맛이었죠.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목 넘김이 힘들었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우는데 평소보다 2배는 걸렸죠. 아내도 천천히 먹고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용달차를 불렀는데 8시에 온다고 했죠. 저는 7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스 하나, 가방 하나, 비닐봉지 2개. 그게 전부였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마시고 가라며 컵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마셨어요. 믹스커피였죠. 달고 뜨거웠습니다. 8시에 용달차가 도착했어요. 기사가 올라와서 짐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기사는 금방 끝나겠다며 박스를 들었죠. 짐을 싣는데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집을 둘러봤어요. 거실 소파, 식탁, TV, 시계. 40년 동안 봤던 풍경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거실을 비췄어요. 아내는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팔짱을 낀 채로요. 표정이 없었어요. 슬퍼 보이지도 화나 보이지도 않았죠.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봤어요.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요? 라고 작게 말했죠.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각 하는 소리였습니다. 40년이 딸각 소리 하나로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3층 끝방이었어요. 복도를 지나 문을 열자 햇빛이 들어오는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부엌은 한 평도 안 됐고 화장실은 욕조 없이 샤워기만 달려 있었어요.
기사가 짐을 내려놨습니다. 박스 하나, 가방 하나를 방 한가운데 놓고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면도기를 화장실에 두고 책을 책상 위에 쌓았어요. 30분이면 다 정리됐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어리둥절했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약간 삐걱거렸어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보였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TV도 없고 시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어요. 처음엔 그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말 섞을 사람도 없었죠. 자유였습니다. 저녁 때 편의점에 갔어요. 도시락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도시락, 제육볶음 도시락, 불고기 도시락. 다 비슷해 보였어요. 김치찌개를 집어들었죠. 계산하고 나와서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먹었어요. 플라스틱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한 입 떠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 이상했어요. 너무 짜고 인공적인 맛이 났죠.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남기기 아까웠거든요. 뚜껑을 닫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손을 씻고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안 갔습니다. 겨우 저녁 8시였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볼 수도 없고 누구와 말할 수도 없었죠. 그냥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6시에 눈이 떴고 세수를 하고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커피도 한 잔 샀어요. 방으로 돌아와 먹었죠. 점심때까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침대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창밖을 보기도 하고 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집중이 안 됐죠. 점심은 편의점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어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죠.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오후엔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를 걸었습니다. 역 앞 상가를 지나고 공원을 돌고 다시 집으로 왔죠. 1시간쯤 걸었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저녁은 또 편의점 도시락이었어요. 이번엔 제육볶음을 샀습니다. 역시 짰어요. 그래도 먹었죠. 이런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고 편의점에 가고 산책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안 해도 되고 머리를 안 감아도 됐죠. 설거지할 것도 없고 청소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간편했어요. 처음엔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 접어들면서 뭔가 이상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서 먹는데 문득 밥 냄새가 그리웠어요. 집에서 밥 짓는 냄새요. 밥솥 뚜껑을 열 때 올라오는 하얀 김, 구수한 냄새. 그게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끓이던 된장찌개도 생각났어요.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그 맛이 갑자기 그리워졌죠. 짜지도 싱겁지도 않던 그 맛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 먹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숟가락 소리가 들렸고 밥그릇 부딪는 소리가 났죠. 지금은 그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정막이 귀를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옆집 소리도 안 들렸고 복도 소리도 안 들렸죠. 그저 고요했습니다.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공허였습니다. 라디오를 샀습니다. 작은 휴대용 라디오였어요. 새벽에 켰더니 옛날 노래가 나왔습니다. 70년대 가요였죠. 아내랑 젊었을 때 듣던 노래들이었어요. 라디오에서 DJ가 사연을 읽어줬습니다. 누군가 보낸 편지였어요. 헤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연이었죠.
DJ는 위로의 말을 건넸고 노래를 틀어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라디오를 들었어요. 한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죠. 꿈을 꿨습니다. 집에 있는 꿈이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저는 행복했어요. 깨어나니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방은 조용했습니다. 다시 하루가 시작됐죠.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샀어요. 커피도 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먹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으로 잘 안 넘어갔어요. 먹기 싫었습니다. 억지로 몇 입 먹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자유를 원했는데 찾아온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4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는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침대에서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죠.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몸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랐죠.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밑이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땀도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세면대 위에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혈압약이었어요. 매일 아침 먹어야 하는 약인데 며칠째 안 먹었죠. 까먹었습니다. 아니, 신경을 안 썼어요. 혼자 사니까 챙겨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약통을 열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밥을 안 먹고 약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편의점에 가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이 힘들었죠. 식은땀이 났습니다. 등이 축축하게 젖었어요. 2층을 지나면서 잠깐 쉬었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죠. 손을 뻗었지만 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어깨가 먼저 부딪혔어요. 그 다음 머리가 바닥에 닿았죠. 아팠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젊은 목소리였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났죠. 삑삑삑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옆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깨어났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다고 했죠. 약을 제때 안 먹었냐고 물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나이든 남자 의사였어요. 차트를 보더니 혼자 사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한다고 했죠.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보호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더니 하루만 입원하라고 했죠.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창가 침대였습니다.
옆 침대에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중년 남자가 있었죠. 모두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옆에는 딸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고 중년 남자 옆에는 아내가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링거를 맞았어요. 차가운 약물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팔이 시렸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에어컨. 그게 보였죠.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약을 챙겨줬어요. 식탁 위에 약봉지를 놓고 물컵을 옆에 두었죠. 아침 식사 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그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죠. 약봉지에는 아내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치를 미리 나눠 놨었죠. 빠뜨리지 말라고요.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아내도 나이가 들어서 손이 떨렸거든요. 그래도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약을 세어서 봉지에 나눠 담았습니다. 건강검진 날짜도 챙겨줬어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고 병원 예약했다고 알려줬습니다. 검진 전날 밤엔 금식하라고 했죠. 아침 먹지 말라고 몇 번씩 말했어요. 검진 당일 아침엔 제가 물 마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 손으로 막았습니다. 밥도 챙겨줬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 영양 생각해서 차렸다고 했죠. 제가 고기를 좋아하면 삼겹살을 구워줬고 생선을 좋아하면 고등어를 구웠어요. 제 입맛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빨래도 했어요. 제 옷을 모아서 세탁기를 돌리고 말리고 개어서 옷장에 넣어줬습니다. 와이셔츠는 다림질까지 했죠. 깃이 빳빳하게 서 있었어요. 양말도 한 켤레씩 맞춰서 서랍에 넣어줬습니다. 이불도 햇볕에 말렸어요. 날씨 좋은 날이면 이불을 빨아서 베란다에 널었습니다. 저녁 때 들이면 햇볕 냄새가 났어요. 포근했죠. 그 이불을 덮고 자면 잠이 잘 왔습니다. 병원 갈 때도 함께 가줬어요. 접수하고 진료받고 약 타는 것까지 다 챙겨줬습니다. 의사 말씀 잘 들었냐고 물었고 약은 언제 먹어야 하는지 확인했어요. 집에 오면 약봉지에 메모를 해뒀죠. 그런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아내가 있었다면 지금 옆에 앉아 있었을 거라고요. 링거 바늘 꽂힌 제 손을 보면서 걱정했을 거라고요. 괜찮냐고 물었을 거예요. 물도 떠다 주고 베개도 고쳐주고 담요도 덮어줬을 겁니다. 혼자 누워 있으니 무서웠습니다. 만약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못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며칠 후에야 발견됐을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서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내가 있는 그 집으로요. 다시 식탁에 마주 앉고 싶었고 아내가 끓인 찌개를 먹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챙겨주는 약을 받고 싶었어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친 날짜를 보고 싶었죠.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가면서 이혼하자고 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받아줄까요?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손에 든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내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을 올렸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만 쳐다봤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 딸이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프다고 투덜거렸고 딸은 괜찮아질 거라고 달랬습니다. 정겨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그냥 천장만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폰을 내려놨습니다. 결국 전화하지 못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병실 불이 꺼졌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자식이 왔다 갔고 그 옆 남자는 아내가 왔다 갔습니다. 보호자들이 과일도 놓고 가고 도시락도 놓고 갔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녁은 병원 식사로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눈을 떴어요. 복도에서 간호사 신발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났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3시, 4시, 5시. 시간이 안 갔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 생각만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뒤척이고 있을까요? 아침이 왔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빼줬어요. 의사가 회진을 돌면서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다고 했어요. 약은 꼭 챙겨 먹으라고 했죠. 혼자 사시니까 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또 쓰러지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3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제 쓰러진 곳이 보였어요. 바닥에 핏자국이 조금 남아 있었죠. 제 피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침대와 책상과 옷장. 텅 빈 공간이었죠.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 한 병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찬 바람이 얼굴로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뼈 속까지 시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제가 원했던 자유가 이건가 싶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먹었어요.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까먹지 않으려고요. 식사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죠. 편의점 도시락이지만 하루 3끼를 먹었어요. 몸을 추스르는 게 먼저였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걸을 때도 예전처럼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밤이 되면 더 그랬어요. 정막이 귀를 짓눌렀고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이 됐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복지관 봉사자 모집 공고를 봤어요. 점심 배식 봉사였습니다. 주 2회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저는 전화를 걸었죠.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나갔습니다. 처음 간 날 담당자가 앞치마를 주면서 설명해 줬어요. 배식 담당이라고 했죠. 국을 퍼서 식판에 담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11시 30분부터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저는 국 담당이었죠. 국자로 국을 퍼서 식판에 담았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익숙한 냄새였죠. 첫 번째 할머니가 오셨어요. 고맙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저는 인사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어르신들도 감사하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1시간 동안 100명 넘는 어르신들께 국을 퍼드렸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혼자 방에 있을 때보다 나았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도왔어요. 그릇을 씻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다른 봉사자들과 말도 섞었죠. 나이 비슷한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따뜻했습니다. 목요일에도 나갔습니다. 이번엔 밥 담당이었어요. 밥을 퍼서 식판에 담았죠. 어르신들이 또 고맙다고 하셨고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배식을 마치고 식당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문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들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었죠. 복도에서 몇 명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요가복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것 같았죠.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였어요. 정숙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걸레를 놓칠 뻔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손짓을 하고 있었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머리를 짧게 잘랐더군요. 귀 밑까지 오는 단발이었습니다. 예전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다녔는데 많이 달라 보였어요. 옷도 달랐습니다. 밝은색 요가복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활동적인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죠.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그 무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못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든 채로 멀리서 바라만 봤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랜만이라고 해야 할까요? 잘 지내냐고 물어야 할까요?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그 밝은 얼굴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이제 나 없이도 행복하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나 없이 더 행복한 것 같았어요. 제가 있을 때 아내는 저렇게 웃지 않았습니다. 늘 무표정했고 지쳐 보였어요. 말수도 적었고 한숨만 내쉬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 때 아내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숨만 쉬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현관 쪽으로 가더니 사라졌어요. 웃음소리만 멀어져 갔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레질을 다시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봉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졌죠.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구청에 접수했고 이혼이 확정됐죠. 법적으로도 우리는 남남이었습니다. 설령 돌아간다고 해도 아내가 받아줄까요? 아니, 받아줘야 할까요? 아내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나타나면 그 행복을 빼앗는 게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구나 싶었죠.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었어요. 놓아주는 거였습니다. 상대방이 행복하길 바라는 게 사랑이었죠. 제 옆에 있어야만 한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보내주는 게 사랑이었어요. 저는 42해 동안 아내 옆에 있었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있었을 뿐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의무로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내는 자유로웠어요. 진짜 자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후회는 남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아내의 행복을 빌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가끔 복지관에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라도요. 늦었지만 시작할 수는 있었죠. 봉사도 계속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복지관에 갔습니다. 배식 봉사를 했어요. 어르신들께 밥을 퍼드렸고 설거지를 도왔죠. 다른 봉사자분들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복도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요가 수업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밝은 목소리였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다고 그게 꼭 사랑일까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두고 있진 않나요? 진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는 걸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